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입니다. 네, 언제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 6월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공매도가 뭔데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공매도가 뭐냐?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이 주식을 빌려서 팝니다. 그리고 떨어졌을 때 싼 값에 다시 사서 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차익을 이익으로 보는 그런 이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장점이 있습니다만 개미들한테는 이거 너무 여기 나와 있죠. 개인들한테 좀 지나치게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점에서 검토해서 좀 뜯어 고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경제 상황이 아주 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하는 조치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원점에서 검토해서 좀 뜯어 고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음 기사 좀 같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당 못 고쳐 쓴다는 이준석, 신당 창당 이미 실무 준비. 네, 이준석 전 대표 계속 신당 얘기가 솔솔 흘러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당을 못 고쳤을 것 같다라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네, 일단 이준석 대표 뭔가 이미 사부작 준비가 좀 상당히 좀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다음 기사도 좀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네, 인요한 내친 이준석, 환자는 서울에 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신당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통합을 얘기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부산으로 가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준석 전 대표, 환자는 여기 지금 부산이 아니라 서울에 있습니다 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인요한 위원장을 내쳤다라고 또 표현을 했죠. 아까 경향일보는 당을 못 고쳐 쓴다라고 또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다라는 점을 또 이 방점을 또 찍었습니다. 약간 결이 다른 두 개의 기사 제목 저희가 같이 좀 보여드립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대담으로도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네. 정무수석 한호섭, 시민사회 김정수, 홍보수석 이도훈. 이게 무슨 얘기야? 곧 이렇게 바뀔 것 같다라는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수석 3명 교체가 유력하다라는 건데요. 현재 이진복 정무수석에서 한호섭 지금 국정 상황실장, 그리고 시민사회 강승규 수석이 김정수 전 육군 사관학교장, 그리고 이 홍보수석 김은혜 수석이 이도훈 현재 대변인이 아마도 승진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네. 서민 먹거리 덮친 고물가, 라면 실장, 빵 과장 투입입니다. 네. 우유, 커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로 다 책임자를 지정을 했다라는 건데요. 여기 좀 밑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식료품, 비주류, 음료,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가 올랐다.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해당 지수는 3년 연속 5%를 웃돌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부터 11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렇게 물가가 올랐던 게 10년 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항목을 정해서 자네는 라면, 자네는 빵, 자네는 우유 책임지고 관리해라고 했다라는 거죠. 라면 실장, 빵 과장. 네,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이런 이 방식으로 좀 관리를 했었죠. 그리고 11년 만에 다시 라면 실장, 빵 과장이 요런 이 투입이 됐다, 도입이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서울신문입니다. 서울 지하철 KTX 빈대 포비아. 네, 이거 빈대 있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 다 지금 빈대가 난리라는데 라는 걱정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레일 등의 민원이 총 빈대가 있어요 라는 접수가 10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걱정하실 것 같아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빈대가 출몰한 건 아니라는 게 두 기관의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0건이 들어오긴 했지만 가서 보니까 빈대는 없었다. 하지만 방역은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그만큼 지금 빈대 포비아가
만연해 있다라는 건 또 방증이 되겠죠. 네. 다음 사진 기사 좀 보겠습니다. 네, 빨갛게 물든 인도입니다. 네, 어제, 오늘 지금도 굉장히 좀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다 보니까 지금 낙엽이 더 우수수 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인도를 빨갛게 지금 나뭇잎이 뒤덮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더더욱 더 노란 시민의 우산이 더 눈에 띕니다. 근데 어제 오늘 계속 오고요. 오늘은 심지어 돌풍까지 동반해서 많게는 100mm까지 온다고 하니까요. 오늘 출근길에 3단 우산 말고요. 좀 튼튼한 우산을 챙겨가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오늘도 역시나 TV로 크게 좀 보시다가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2월 27일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12월 27일이 무슨 날인데 국경일은 아니고 빨간 날도 아니고 대체 뭐냐 같이 좀 알아보죠. 군소정당도 가고 4달 말 신당 시사. 누가 시사했느냐? 이 사람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신당을 차릴 거다. 근데 군소정당도 나는 이미 각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굉장히 명확하게 신당을 차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불과 한 열흘 전에 신당 차리는 겁니까? 라는 취지로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당연히 배제하지 않고 가는 거죠. 적어도 제가 유승민 의원님은 상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준석 중심의 신당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입니까? 준비하고 있지도 않고요. 예.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들으셨을 때는 불과 열흘 전입니다. 당연히 배제하지 않고 있죠. 배제하지 않는다 해서 군소정당도 각오합니다라고 지금 열흘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이번엔 정말 신당 창당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말이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세지고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신당 창당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런 네.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어. 화면에도 나왔다시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준비하고 있다고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네. 이제 뭐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말이 조금 달라졌는데 제가 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움직임은 없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신당을 창당하려면은 많은 어떤 조직과 자본 그리고 지역 조직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네. 조건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어떤 시간이 이제 소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두선에서 네. 어떻게 보면 벼랑끝 전술로 어떤 당 지도부라든지 뭐 혁신위원회 본인이 요구하는 어떤 변화라는 이름으로 네. 좀 요구를 관찰하기 위한 어떤 구두 경고를 계속 날리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 수위가 높은 구두 경고지 정말 준비 실무 작업에 들어간 건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주원규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는 아닐 거다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칼집에 칼일 것 같아요. 확실히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게는 아쉽지만은 강서 보궐선거 참패가 그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줬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계속 신당설을 군부를 짚혀서 네. 자신의 정치적 공간과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그런 의도로는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정부 여당이나 그리고 이 당이 보여주는 태도를 너무 이준석 대표가 극단적으로 몰아놨어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네. 이거는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게 원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신당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을 이미 던졌고 네.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말을 이미 던졌고 시작은 됐다. 약간 좀 지금 다른 말씀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좀 꼼꼼히 좀 뜯어보죠. 좀 국민일보랑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굉장히 뭐 근본적인 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이미 말을 던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입니다. 네. 그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여권 지도부의 특정 요구를 제안할 의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난 조건으로 비치는 건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잘라 말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어떠한 걸 요구할 경우 애매한 표현으로 들어주는 척을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이준석한테 연락하지 마 하거나 뒤통수를 칠 것이다 라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내가 조건을 걸면 요걸 미끼로 나를 잠깐 붙잡는 용도로만 쓸 것 같아서 나는 조건을 안 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요길 좀 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그 정도로 신뢰가 무너졌으면 지금 탈당하지. 왜 연말까지 남아있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친윤계를 포함한 현 지도부가 물러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현 지도부가 물러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12월까지 좀 시간을 더 줄 건데 그동안 현 지도부가 물러나면 나는 신당 안 차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2월 27일을 데드라인으로 일단 선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마를 위해서 이제 사퇴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산 국회가 끝나면 지금 이제 현직에 있는 장관들이나 총리 개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행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연 참모들과 또 새로운 장관들을 누구로 선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준석 대표가 좀 보면서 과연 근본적인 중요한 변화가 있을지를 판단하는 시간을 두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12월 27일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혁신위가 이제 12월 26일 날 활동을 종료하거든요. 네. 그때 혁신위에서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제언이 있을지도 함께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27일, 사실 저희 키워드가 12월 27일하고 물음표가 좀 붙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날짜가 지금 왜 나온 것이냐, 이걸 좀 볼까요? 신당 창당 시점으로 거론이 되는 게 지금 12월 27일입니다. 말씀처럼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기로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기사로 좀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요 파란색.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결행할 경우 그 시점은 오는 12월 27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정확히 12년 전인 2011년 12월 27일에 출범했었던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원으로 정계에 입문을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입문한 게 12월 27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랬더니 이 전 대표는 내 정치 인생도 한간지를 돌았다라고 하면서 크게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12월 27일,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정계 입문한 날짜이기도 하고 말씀처럼 김성원 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면 바뀌는 좀 더 여러 요인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걸 관찰할 수 있는 시기도 되고 혁신위가 이 두 달의 운영을 마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여러 개 다목적 포석으로 12월 27일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실무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얘기가 좀 갈려요. 그 상황에서 12월 27일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직접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러 부산에 갔죠. 기사 같이 볼까요? 인요한 내친 이준석, 환자는 서울에 있다. 네. 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뒷모습, 옆모습이 좀 보이는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죠. 연단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 여기 지금 청중 객석에 요 끝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앉아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불렀느냐? 부르지 않았죠.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보자고 하는데 별 반응이 없다. 내가 직접 가겠다. 혁신위원들이 모두 만류를 했지만 KTX를 타고 부산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럼 두 사람 만난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Yeah, you gotta go talk to him. He needs some help. 혁신이란 말을 통해 가지고 고쳤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엎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뭐야, 영어야? 영어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영어로 앞에 있는 이뉴환 혁신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환자는 서울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얘기인즉슨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서울에 있는 당 지도부 윤 대통령이 환자다. 거기 가서 나 말고 거기 가서 얘기를 해라라는 지금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영어로 얘기를 한 걸까요? 그 이뉴환 위원장이 네. 아기를 가지고 찾아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서로 대화를 해보자고 찾아간 거 아닙니까? 네. 이뉴환 위원장은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저기 모여 있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뉴환 위원장이 모국어는 한국어예요. 영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일원이 당신이 됐지만 우리의 일원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본인을 찾아간 사람에 대한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저 발언은 이미 준비했다고 볼 수 있고 저것이 자기의 어떤 영어에 대한 현학적인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같아요. 자기가 똑똑함, 스마트함, 난 영어를 이렇게 잘한다.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네. 근데 굉장히 그건 유치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손님이잖아요. 그럼 나는 대화하지 않겠다 정도는 괜찮겠지만 만날 이유가 없다는 괜찮겠지만 이런 식의 자체는 상대방은 저는 모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뉴환 위원장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기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마음의 상처, 억울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것 같다. 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체적 환자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의 환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신당 얘기를 지금 쭉 얘기를 했잖아요. 신당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데 정치계에서요 누굴 만나고 실무적으로 준비하면 바로 소문이 납니다. 내부적으로 혼자 실무적으로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저런 식의 어떤 행동을 할지 돌출 행동이 과연 누가 이준석 대표하고 신당을 같이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나홀로 정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나홀로 정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신당에 대한 전망까지 지금 같이 주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이준석 전 대표의 환자는 서울에 있다라고 지금 영어로 얘기하는 거에 대한 이뉴환 위원장의 말씀까지 좀 같이 나왔죠. 그 얘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근데 환자는 뭐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의사인데 환자는 제가 더 잘 알죠. 네. 이 대표 전 대표께서 영어로 할 때 그 중간에 제가 그랬어요. 또 긍정적으로 하려고. 네. 아유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근데 네. 조금 섭했어요. 그거는. 네. 제가 일평생 저 자신을 애로 봤어요. 네. 근데 부산에 가서 경청하러 왔습니다 하고 보는데 아 내가 어른이 됐구나. 어른이 됐구나. 네.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그냥 끙끙 앓았어요. 저 양반 조금 마음 좀 어떻게 푸는 방법이. 내가 이번에는 실패했는데 또 만나서 또 풀어야 되겠구나. 네. 네. 저희 MBN 시사 스페셜에 나와서 이뉴환 위원장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거 좀 내가 섭섭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영어 참 잘하는구나. 나보다 잘하는구나. 근데 섭섭했습니다. 라고 한 얘기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른이 됐구나라는 얘기도 또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뉴환 위원장도 뭔가 많은 얘기를 지금 내놨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네. 저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영어로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하버드생 출신의 우월한 인식에서 나온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이뉴환 위원장이 이제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미국 국적도 갖고 있는데 같이 갖고 한국인의 있죠. 정서라든가 혹은 한국 정치를 잘 모르는 주변인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포함됐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그 이준석 씨 인터뷰를 보니까 네. 이뉴환 위원장과 영어로서 대등하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도 하고 싶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정치라는 게
대등한 당사자들끼리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새로운 네.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뇨한 위원장께서 그런 그 주체적인 권한을 갖고 온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네. 실제 권한은 없으면서 어떤 시간 벌기 이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영어로서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저 이준석 전 대표의 그 과정을 다 봤는데요. 네.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깊은 메시지가 있고 철학이 있어서 저는 이준석 신당이 쉽게 만약에 이제 시작이 된다면 네. 쉽게 뭐 찻잔 속의 태풍처럼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요한 위원장도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받았고 네. 통합 메시지가 또 이준석 전 대표와의 통합이 더 쉽지 않겠다, 어려워지겠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주원규 위원님 네. 일단 인요한 위원장도 지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저희 시사 스페셜에 나와서 한 얘기가 내가 의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의사다.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됐구나.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아이라는 것을 더 확인해주는 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가 지금까지 아이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 초보였기 때문에 배우러 네. 왔는데 배우는 말로써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듣고 보니 이준석 전 대표도 아이의 프레임에 갇혀 있구나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느끼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사전에 약속된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것에서 일부러 이렇게 찾아와서 하는 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라는 불쾌감을 영어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하나는 이 이뇨한 위원장은 지금 정치를 모르고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환기로서 영어를 사용한 거지만 네. 이뇨한 위원장은 서사를 안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 곳까지 부산까지 약속 없이 비행기를 타고 갔다라는 그것. 근데 거기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이 그림을 과연 보수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잘못 패착했다고 봅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분석 플러스 조롱의 화법을 쓴 거예요. 이거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네. 분석 플러스 조롱의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패착이다라는 분석을 좀 같이 주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변화가 없으면 탈당하겠다라고 신당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요한 위원장 끝까지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어제 저희 출연한 이 인 위원장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보고 오시죠.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전히 이 전 대표는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그럼요. 제 메시지의 처음 메시지가 통합인데 네. 우리 통합을 해야 돼요. 그 아무리 뭐 쓴소리를 해도 안고 가야 되니까 내려갔고 앞으로도 통합이 첫 목적, 첫 그 팀인데 그거를 안고 갈 겁니다. 네. 계속. 네. 저는 정치인 아닙니다. 네. 저는 이 당과 크게 나가서 나라의 잘못된 거를 조금 고쳐보자. 네. 그 마음은 변화 없습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 신당 창당을 이 출범을 선언하는 그날까지도 않은 끝까지 이준석 전 대표를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준석 써 있는 귀여운 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신당이랑 보따리를 들고 지금 가고 있죠. 환자는 서울에 점점점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요 뒤에 남겨진 볼까요? 인요한 위원장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귀가 제리의 귀인 거죠. 통합탕을 끓이다가 엎어졌습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인 위원장의 모습인데 제목이 제리와 톰입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 두 사람 톰과 제리와 같은 형국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홍석준 의원님. 요 만평 어떻게 보십니까? 톰과 제리 사실 계속 싸우거든요. 아주 틈만 나면. 어떻게 보세요? 톰과 제리는 계속 싸우긴 싸우지만 또 이제 이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재미있는 어떤 네. 그런 장면도 많이 도출하는데 어제 그 경성대에서 그 장면은 제가 볼 때는 재미있는 장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주장이 다르더라도 힘이 실리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되는 하나는 팩트에 근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어떤 에티켓 예절이 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하러 오셨을 때 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거부한다든지 노골 악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하는 행동은 인유한 위원장 처음부터 호칭을 미스터 린턴으로 이제 한국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영어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대화의 어떤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건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성과 에티켓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은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큰 정치인인데 네. 큰 정치인으로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한 7, 8년 전인가요? 바른미래당 시절에 손학규 전 지사를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강원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손학규 전 지사가 뭐 완전히 그때 많이 싸우고는 있었지만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반대 입장에서 찾아간 인유한 혁신위원장에게 저런 식으로 응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꽃향기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미워하는 건 아직 미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본인의 갈등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대는 국민의힘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설 수 있는 자리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안 좋아질수록 본인의 유상이 올라가는 거고 내년 총선에서 신당을 창당한다 하더라도 역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혁신위원장이 와서 좀 파격적인 제안할 뿐만 아니라 또 메가시티라는 그러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만한 그런 프로젝트가 등장을 했거든요. 네. 총선을 뒤흔들 수 있는. 그래서 아마 본인의 입지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할 거고요. 저는 저 만평에서 뭐 만평 자체의 어떤 내용은 동일을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을 톰과 제리로 비교하는 거 맞지만 인유한 위원장하고 톰과 제리로 비교하는 거 맞지 않다. 아까 그 뭐 나는 뭐 어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인유한 위원장이 정치를 모른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거기다 우려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정치 저는 고수라고 봅니다. 고단수다. 그렇죠. 그리고 이 언어를 보면 말이죠. 이준석 대표와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근데 이제 표현 자체도 보면 굉장히 내공이 있어요. 내공. 그리고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네. 오히려 한국에서 정말 정치를 한다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뭐 일단은 우리가 한번 바라볼 어떻게 혁신하는지 좀 기대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내공이 상당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다라고 또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차리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이미 확고하게 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과거보다는 굉장히 말이 분명해졌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아까 제가 봤었던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좀 같이 짚어볼까요? 다음 기사 보시죠. 내일 총선한다면 국민의힘 100석도 위험하다. 친윤이 당 폐허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요거 간단하게 OX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총선하면 국민의힘 100석도 위험하다. 하나, 둘, 셋.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X 아니다라고 해주셨어요. 김성원 의원님 아닙니까? 네네. 예, 아쉽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금 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슈가 하루라도 꺼지지 않고 계속 그 국민의 시선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특수 계층을 향한 그런 예산안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에 네. 뭐 가짜뉴스 파동이라든가 또 뭐 김포 서울 편입 그다음에 오늘 공매도 금지까지 이런 좀 뜬금없는 이슈들이 계속 대통령실이라든가 여권발로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상반기 평가가 이제 총선의 의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서 과연 200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실한 그런 장담이랄까 보장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분명한 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지금 저희 내부는 아니다. 국민의힘 100석은 갈 거다, 100석은 넘길 거다라는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준석 전 대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의석을 좀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여길 좀 보겠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대화 요구를 뿌리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외교는 주권을 가진 국가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 위원장을 주체적인 정치 객체로 보지 않습니다.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치인과의 대화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여권 지도부에 백기투항이란 무리한 욕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아직 먹고 살만 한가 보다. 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여권 지도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이긴 정당을 1년 반 만에 폐허로 만든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얘기를 보면 이 얘기는 주원기 의원님. 네. 결국 윤 대통령, 뭐 최소한 친윤 실세가 나서서 나랑 뭘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 위원장 혁신이 차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친윤 실세, 뭐 윤 대통령이나 최소한 친윤 실세가 나설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가능성이 조금 희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서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분명히 정치적 공간이 열릴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그가 자칭 말했던 윤핵관의 의원들이 이제는 대통령실을 엄호하고 당을 압박하면서 국민의힘을 폐허로 만들고 있다라는 진단을 했고 그 진단 사이에서 계속해서 견제구와 경고장을 날리면 네. 거기서 뭔가 대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저는 뜬금없다고는 생각합니다. 확실히 뭐 메가시티의 그 프리미엄, 여권 프리미엄이라고 할 네. 수가 있겠죠. 공매도 금지란지. 하지만 그것은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분명한 호재거든요. 여당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기상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나오는 의원들이 나와서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당 폐허로 만들었다는 인터뷰를 말로써 지금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하겠습니까? 가능성이 현저히 작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안으로 함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출마를 하면 출마 어디로 하는 겁니까? 지역구를 물어봤습니다. 지역구를 물어봤더니 내 정치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큰 곳으로 나갈 것이다. 서울 노원도 나에겐 의미가 큰 지역구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솔직히 신당을 창당하지 않고 무소속을 택했다면 내 마음대로 지역구를 결정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요 얘기도 좀 주목이 됩니다. 솔직히 신당을 창당하지 않고 무소속을 택했다면 이란 얘기는 과거형이죠. 신당 창당을 이미 택했다라는 얘기에 다시 한번 방점이 좀 찍힙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은 내 정치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큰 곳으로 출마를 하겠다인데 홍석준 의원님 네. 어디일까요? 당연히 노원이죠. 노원일까요? 예. 지금 벌써 세 번째 총선 출마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정계에 입문한 지 이제 12년째 되고 있는데 네. 당연히 이제 노원이 정치를 시작한 곳이자 지금까지 노원에서만 이제 출마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노원이 가장 정치 인생에서 의미가 큰 곳인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말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큰 방향은 비슷한데 세부적인 내용이 자꾸 바뀝니다. 처음에 한 달쯤에는 나에게 공천을 안 주면 그냥 내가 당하지 않을 거다. 무소속으로 뭐 나가서 이제 출마할 거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했는데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스물스물 신당 조금 이야기를 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존재의 어떤 가치를 점점 좀 부각을 좀 시키고 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뉘앙스는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면담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친윤이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이준석 대표가 만드는 윤핵관인 프레임도 사실 실체가 없는 프레임인데 지금 과거에 어떤 친윤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의원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당 어떤 의사결정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 지금 한 사람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뭐 지칭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본인의 어떤 내년 총선에서 존재 가치를 자꾸 이제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전술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연히 노원이죠. 노원 3번이나 나왔는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어떻게 또 보는 시각도 있냐면 홍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되게끔 해주는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너게 해준 곳은 대구다. 대구로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어요. 대구시잖아요, 또 지역구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구에 자주 네. 이제 방문을 했고, 홍준표 시장하고도 자주 봤죠. 예, 뭐 치맥 축제 때도 봤고, 네. 저는 이제 그 주말에 이제 결혼식장에도 이제 갔는데 이준석 대표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지금 정도로 이제 지역구 결혼식도 생긴다는 얘기네요.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구의 어떤 부모님 어떤 고향에서 나오는 또 인연을 이제 고리로 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그 시장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예를 하나 보여준 것 같아요. 이제 당에서 공천을 못 받아서 결국은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이제 대구 수성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홍준표 당시 이제 의원은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대구 시민들 일부 동정표를 강하게 받았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노원에서 공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대구에 나간다? 이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대구에 나온다? 이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개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홍준표 시장은 사실 그때 무소속으로 이 대구에 나왔었을 때 그때 공천을 못 받은 거였었고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준다는데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두 개의 케이스가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시죠. 근본적 변화 없다면 신당 창당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죠. 비명계도 만나고 있다. 네. 여권뿐만이 아니고요. 비명계도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이 구상하는 신당에 대한 이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인지 과거에 있었던 얘기 좀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네. 이게 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이제 비명, 뭐 비윤 모두를 통합하는 뭐 어떤 빅텐트가 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저는- 구상이신 건가요? 저는요 그 바른미래당 할 때 안철수랑 유승민이라는 두 그 당시에 좀 신선했던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예. 영호남의 화합 같은 가치를 내세울 때 저는 그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국민의당이 다소 이제 호남 계열이라고 판단되고 네. 또 바른정당이 또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왔으니까 예. 조금이라도 비슷한 점을 찾아가지고 예. 아마 같이 정치할 사람을 찾지 않을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네, 조금이라도 같은 점을 찾아서 가겠다. 최대한 배제하지 않고 다 같이 가는 방향을 생각을 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 비명계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비명계는 만난 적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 네.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만나더라도 창당 얘기보다는 향후 뭐 총선을 향한 그런 그 그림을 서로 의견 교환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겠느냐. 아닐 것이다. 만약에 창당까지 간다면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거든요. 음, 그건 당장 네.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논의가 진전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비명계에서는 우리는 만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해당 행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단순한 반윤연대에 선을 그었다. 그 비명계 얘기도 나오니까 그럼 반윤연대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외연 확장 취지다라는 겁니다. 보수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큰 덩어리와 단순히 권력 싸움을 하는 신당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념적 스펙트럼은 핵심 가치를 빼놓고 제한을 두지 않을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반대를 위한 당을 만드는 건 아니다. 길게 보고 만드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개혁보다는 혁명이 쉽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개혁이 이제 앞으로 보수의 운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저는 뭐 그냥 어느 정도 내려놨습니다. 예, 어느 정도 내려놨다는 게 원래 개혁보다 혁명이 쉽다고 해요. 예. 김기현 박사님 비협하길래. 혁명은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네. 개혁이 좋습니다. 네. 목적에 달리 이렇게 소용돌이에 몰려서 근데 그 말의 맥락은 어쨌든 신당 창당 쪽에 기울은 것 아니냐. 뭐 억지로 하면 하겠죠. 글쎄요. 사상적으로 맞춰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얘기가 개혁보다 혁명이 더 쉽다.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갈아엎고 새롭게 가는 게 더 쉽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은 또 저희 MBN 인터뷰에서 그거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사상적으로 같이 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새롭게 신당을 만드는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인 건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나오는 신당론. 거대 양당이 혁신하면 찻잔 속 태풍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과거 이인재 국민신당, 문국현의 창조한국당, 안철수의 국민의당, 유승민의 바른정당 이 4개 사례를 지금 같이 올려놓고 이들 정당 결국 그래서 지금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요거랑 또 다른 얘기를 하는 분이 있죠. 정치 구단, 여권에서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친윤 대통령 없고 호가호위, 곧 엑소더스가 급속히 퍼질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글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난 이 당을 30여 년 지켜온 본류다. 내가 탈당하는 일은 없다. 하지만 곧 정계 빅뱅이 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 주원규 위원님 갈려요. 지금 찻잔 속 태풍이냐 정계 빅뱅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말씀은 좀 희망사항으로 보이기는 해요. 네. 홍준표 시장이 주장하는 거는 친윤이 기회주의자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곧 그걸 힘입어서 또 엑소더스를 만들지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계 빅뱅으로 연결을 시킨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것은 양당이 무너지거나 제3당이 들어온다라는 빅뱅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여당 내 국민의힘 내에서의 빅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안에서의 분화 내지는 네. 재구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앞서 기사에서도 거대 양당이 혁신하면 찻잔 속 태풍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유권자들의 정치 심리상 거대 양당이 혁신을 안 해도 찻잔 속 태풍에 준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신당은. 그만큼 제3지대가 한국 정치사에서 그렇게 유지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부터 2030 세대가 네.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가능성과 희망은 이준석 전 대표가 2030 세대의 그런 면들을 좀 끌어안아 주기를 바랬는데 이번에 보이는 언행이나 태도들이 그런 부분에서 또 찻잔 속 태풍으로 그의 신당설이 머무르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찻잔 속 태풍일 가능성이 뭐 굳이 이번 사례가 아니어도 보통 신당에 나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는 아마도 여권 내에서 어떤 그 개편을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여야를 아우르는 정계 개편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 사실 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